아까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지난주 1,496건보다 조금 더 언급량이 늘어나 1,562만 건 정도인데 지난주와 또 키워드 순위가 많이 달라진 것도 있고 네. 비슷한 것들도 있습니다. 역시 1위는요. 연애 분야고요. 키워드는 우리가 모두 다 예상하듯이 칸 영화제를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참 진짜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참 지난주 지난주에는 진짜 손흥민 선수가 이 아시아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더니 그러게요. 또 이번 주에는 칸에서 정말 송강호, 박찬욱 이 두 분께서 이 트로피를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칸 영화제 트로피가 7개 있는데 네.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2개를 가져온 것이죠. 이게 굉장한 게 보통 경쟁작에만 포함돼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7개밖에 없는 본산에서 2개를 우리가 수상했고 또 그것도 또 다른 영화로 2개로 이제 수상을 했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란 영화가 한 편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 받은 것 중에. 그런데 아시아라고 할 때 예전에는 이제 좀 동아시아 중국이나 일본 영화가 강세였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영화가 아시아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번에 2개를 받으면서 통산 칸의 7대상을 모두 이제 석권했다고요. 하나 종류별로. 네.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기록이라는 게 7개 본상을 모두 가져간 나라가 프랑스,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또 처음이고요. 이제 네. 손흥민 선수랑 비슷하죠. 그다음에 전 세계를 놓고 봐도 손꼽을 만한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영화 산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그 경쟁작, 그러니까 칸 영화제 경쟁작에 처음 오는 게 2000년대 춘향전인데 그렇게 보면 22년 만에 칸에 있는 트로피 7개를 다 한 번씩은 석권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감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코로나19 사태 겪으면서 네. 영화관 사실 직원 다 내보내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칸 영화제 효과로 좀 훈풍이 불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8분 동안 기립박수가 쏟아졌었던 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겸식심이라는 영화 이후에 박찬욱 감독이 이제 감회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관이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극장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제 시상식 후에도 이제 박찬욱 감독은 영화관이 곧 영화다.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들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리두기도 풀리고 또 네. 먹거리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극장가에서 지금 이미 마동석 주연의 영화인 범죄도시 2편이 600만 관객. 그러니까는 좀 즐겁고 오락 영화는 좀 흥행을 좀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이번에 또 한 편도 아니라 2편의 칸 영화제의 효과들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심들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2019년 기생충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 넘겼기 때문에 네. 좀 그런 훈풍들을 들은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달은 이미 예약 끝났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 계속 했으면 좋겠네요. 계속 이게 개봉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 주제는 환경 분야고요. 환경이 확실히 요즘 이슈인 것 같은 게 지난주도 2위였고 이번 주도 2위입니다. 네. 키워드는 연구개발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나왔는데요. 이게 국내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서 IT나 기술 쪽도 있지만 이 탄소 중립의 마중물로 여겨지는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이나 친환경 연구 개발에 최근에 팔을 높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원자재, 원유 가격 급등, 탄소 중립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주도할 수 있는 선제적 투자를 좀 하겠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이슈가 됐었던 것은 정부에서 이제 탄소 중립 기술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네. 철강 산업계와의 협업을 늘린다 이런 것들이 좀 포커스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강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수출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높은 분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실제로 이제 연구개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산업계와 함께 이런 기술 쪽을 늘려가자 뭐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게 더 필요한 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뭐 아리백 이래서 뭐 재생 가능한 전력으로 뭐 100%를 쓰겠다 이런 얘기를 2050년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한번 숫자로 한번 봐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재생 에너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좀 아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지난해에 43테라와트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전력 상위 5개 기업,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5개 기업만 합친 게 전력량이 48테라와트십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전기 많이 쓰는 5개 기업의 전기 생산량만큼도 국내 신재생 에너지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정말로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혹은 재생가 가능한 전력으로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걱정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혹은 이제 재생 가능한 전력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도 SNS에서 좀 뜨거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 분야에서 주목해봐야 할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고요? 네, 좀 안타까운 키워드죠. 이제 뭐 앞서서 나왔던 거랑 비슷한 건데 이제 근난면이라는 키워드가 일단 있어요. 그래서 울진에서 일어난 산불 관련 내용입니다. 뭐 지난 주말에 이제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축구장 203개 정도의 면적을 태우고 23시간 만인 29일 오전에 진화됐었는데 안타까운 건 이제 이 지역이 그 전에 지난 3월에도 이제 대형 산불의 상처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화마가 오다 보니까 울진 군민들 특히나 이제 근남면 주변의 국민들이 이제 좀 망연자실했었고요. 그리고 뭐 오늘도 경남 밀양에서 산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가뭄이라는 키워드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인데요. 네. 지난 겨울 가뭄도 심했는데 올해도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안동 도산면의 안동호 일대 같은 경우에는 수위가 좀 많이 낮아져서 곳곳에 호수 바닥이 드러나거나 뭐 물웅덩이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도선이라고 그러죠. 이제 안동 도산면 동부리와 예안면 부포를 잇는 도선도 이제 당분간 운항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최소한 148m 정도의 수위는 돼야지 도선이 운항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147m까지 내려가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서 도선도 못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도 안동호 저수량이 78%였는데 올해는 이제 같은 시기 되면 50% 정도까지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전반적으로 비도 너무 안 오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농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뭄 또 화재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댐에 있는 저수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배가 다니지 못할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수위가 내려갔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저 3위 주제 살펴볼까요? 네, 3위 생활 분야고요. 오늘 소비 관련 좀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일단 패션 카테고리에 향수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향수가 갑자기 왜 나왔나 했더니 최근에 20, 30대 그러니까 MZ세대들이 향수 시장에 큰 손으로 좀 자리 잡았다고 해요. 네. 특히나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냄새를 맡게 되는 시향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지난 4월 25일부터 19일간의 향수 매출이 같은 기간보다 60% 정도 증가했고 특히 2030의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향수가 팔리느냐 이것도 좀 상당히 좀 놀라웠는데 네. 뭐 저렴한 향수가 아니라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대의 향수. 네. 비싼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니치 향수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게 니치가 원래 틈새인데 네. 이 틈새가 원래 이탈리아의 니치아에서 파생된 건데요. 어떤 거에서 틈새냐면 전문 조향사가 소수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약간 일종의 맞춤형 프리미엄 향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급 원료를 기반으로 하고 추출 방식이 까다롭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흔한 향기가 아니라 좀 이제 소수의 향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향기 같은 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원하는 이러한 그 2030 세대의 매출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인지 나심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심리적 만족을 위한 비용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최근에 20만에서 40만 원대의 그 니치 향수가 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내에 2015년에 한 5천억 원대였던 국내 향수 시장 규모가 2019년에 6천억대로 커졌고 내년이면 6,500억 이상으로 커질 것이다. 라는 이제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생활 분야 하나 키워드. 네. 혹시 먹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먹핑? 아니
전 잘못 들어봤는데요. 네, 되게 이게 그냥 약자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자랑 예. 캠핑의 합성어입니다. 아, 캠핑 가서 그럼 먹고 마시자 이렇게 네,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제 먹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캠핑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데 뭐 간단하게 먹는 것들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역시 거리두기가 좀 풀리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니까 아예 소위 말해서 이제 크게 싸들고 가서 이제 즐기는 이런 문화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관련 또 용품들이 또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캠핑의 간단한 어떤 그 크기가 아니라 상당히 뭐 4, 5인용으로 보관할 수 있거나 조리하거나 뭐 이러한 그러니까 캠핑을 돕는 제품들 역시 뭐 인덕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최근에 또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보복 소비를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어떠한 보복 소비를 국내 혹은 나만의 만족하는 이런 것들로 채우는 이런 니즈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기야 마스크 계속 3년째 쓰고 있으니까 좀 향기를 맡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괜히 잘못 향수 뿌리고 마스크 했다가는 더 이제 독하게 되는데 어쨌든 마스크 벗고 향수 뿌리니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4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4위는 IT 과학 분야고요. 중간 요금제인데 이게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어쨌든 좀 그 물가 안정 대책의 하나로 5G 중간 요금제 도입이 공식화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지난 30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 안전 10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5G 중간 요금제를 이른 시일 내에 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숫자로 보게 되면 실제로 지금 그 5G 요금제가 아주 조금 쓰는 데이터 아니면 아주 많이 쓰는 요금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한 100GB 정도 쓸 수 있는 요금제 비싼 요금제들이 있는데 네. 실제 5G 이용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한 23기가에서 27기가래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100기가짜리를 했는데 예. 실제로 쓰는 건 27기가니까 그럼 중간 정도 요금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10기가에서 12기가짜리 5만 원대, 그다음에 150기가 7만 원대 이 두 개 말고 중간 요금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 뭐 3, 40기가 한 50기가 정도 주고 한 6만 원 돈 뭐 이런 것들 요금제 만들겠다. 이래서 이제 중간 요금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다른 것보다는 계속 얘기하지만 5G부터 좀 제대로 잘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SNS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산업 분야의 근무제고요. 카카오가 주 1일 사무실 출근하고 주 4일을 메타버스로 출근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근무들이 유연화는 되지만 어쨌든 네. 사무실에 하루만 출근하게 하고 4일을 가상 공간에서 출근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시키면서 뭐 내년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SNS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이거 잘 될 거냐? 아니면 정말 되면 카카오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일단 뭐 부럽다는 반응이 제일 그렇죠. 먼저 부럽기도 나올 것 하지만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또 IT라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메타버스 불가능한데 그럼 이제 사내에서도 역차별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뜨거운 이야기들이 있고요. 뭐 방법 혹은 커뮤니케이션 잘 될 거냐라고 하는 우려와 걱정의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확실한 건 하나의 또 패러다임의 변화에 공을 던졌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7월부터 시범 적용은 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방법들이 이야기됐는데 일부 방법이 좀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어폰을 끼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메타버스에 있는데 하루 종일 이어폰 끼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사람들 가슴을 좀 살짝 들뜨게 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 이수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밀양 산불 특보가 전해질 예정입니다. 산불 특보 듣고 전 11시 10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